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새해 첫 출근길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낮에는 좀 온화했는데 지금은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다고요? 네, 을사년 새해 첫 출근길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지만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낮은데요. 어제 낮 동안 기온이 9도 가까이 오르며 워낙 온화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 영하 6.3도, 대구 영하 3도, 청주 영하 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6도, 광주 9도, 부산 12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예년 이맘때 수준까지 더 떨어지겠습니다. 절기 소환인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수도권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 속 동해안과 경기도 성남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영남 지방도 대기가 건조하겠고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겨울철 화재 사고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오는 6일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경찰의 인력 협조를 요청하는 등 영장 집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원칙에 따른 권한행사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체포영장, 그다음에 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기한 내에 저희들 집행할 것입니다. 엄정히 법을 집행하되 예의는 지키겠다며 야간에 기습적으로 체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관저 앞 체포반대 집회 등을 고려해 큰 소요 없이 집행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도 충돌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협조받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들은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다만 또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과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가 가시화하면서 공수처는 조사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정부 과천청사 오동 공수처 조사실에 인체하고 곧바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100쪽 이상 질문지가 준비된 걸로 전해졌는데 주인 검사인 차정현 부장뿐 아니라 이재승 차장이 직접 신문에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추후 불거질 수 있는 진술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성공할 경우 공조본 차원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문만 잠가도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법원이 군사나 공무상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고 영장에 명시하면서 경호처의 방어 논리도 명분을 잃은 모양새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라고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이를 두고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경호법 조항에 근거해 경호처가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수사당국은 경호처에 공문까지 보내며 거듭 경고에 나섰습니다. 예, 이미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관저문을 걸어 잠그는 행위 자체를 공무집행 방해로 간주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 현행법 체포 방안까지 열어둔 거로 보입니다.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관저 수색을 막아설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는 수색을 제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관저 내부 수색을 막을 수 있어서입니다. 다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조항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며 경호처의 방어 논리 자체는 힘을 잃게 됐습니다. 영장에 이런 문구가 적시된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데 애초에 군사보안시설에서 체포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어디에서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영장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헌전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직접 메시를 냈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라고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러우니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글을 SNS에 올린 지 사흘 만에 또다시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신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24시간 철야 집회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을 향해 새해 인사 겸 감사 인사글을 인편으로 전달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이라고 지칭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자신이 생중계 유튜브로 직접 집회를 지켜보고 있으며 추운 날씨에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거듭 감사와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지지자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면서 더 힘을 내자는 당부와 새해 인사로 글을 끝맺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내란도 모자라 지지자들의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위험한 폭주를 계속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러우니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돌연 참사 애도 메시지를 냈을 때도 야권에선 수사에는 응하지 않은 채 복귀한 것처럼 행동한다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반국가 세력 등 비상계엄 당시의 주장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권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새해부터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추면서 불완전 합의체 논란이 해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올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올해부터 8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은 각각 진보와 보수로 분류됩니다. 두 사람의 합류로 헌법재판소는 진보 3명, 중도보수 3명, 보수 2명의 구도로 재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처럼 중요한 사건에서는 재판관 성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보면 8명 전원이 찬성을 해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소신과는 상관없이 법관으로서의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새해 첫 주부터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의 적법성부터 다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내부에 계엄군이 들이닥친 장면의 CCTV를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에서 쟁점과 증거, 증인들이 정리되고 나면 이달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헌법재판소도 새해 첫날부터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헌재가 심리 정족수인 7명을 채우면서 불완전 합의체 논란이 해소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조만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1월 2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전국의 따뜻한 손길이 여객기 참사 현장인 전남 무안을 향했습니다. 그저께는 1,100명, 어제 하루는 1,500명의 자원봉사자가 무안공항을 찾았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들은 유족에게 따뜻한 커피와 음료수, 또 직접 지은 밥을 건넸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가는 대신 무안공항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봉사한 가족도 있었고요. 익명으로 생수나 컵라면을 보낸 사람도 많고 공항 카페에는 선결제하겠다는 손님이 릴레이하듯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항 식당과 인근 펜션들은 유족에게 밥과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추모와 위로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공항 합동분향소에는 대기줄이 600m까지 생길 정도로 추모객들이 몰렸고요. 대합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천여 쪽의 쪽지로 가득 찼습니다. 참사 현장인 공항 활주로 옆 철조망에도 손편지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무안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무안 여객기 참사 희생자분과 유가족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경향신문입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죠. SNS에는 각종 분석글들이 쏟아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해설들이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을 담은 기사입니다. 자신이 외항사 직원이라면서 기장의 판단을 지적하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한 글도 올라왔고요.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무안공항에만 설치돼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주장한 사람도 눈에 띄었습니다. 현직 항공사 기장이라고 밝힌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된 여러 의문을 제기했지만 아직 블랙박스 등 실제 증거를 통한 분석은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분석에 불과하던 비판이 나오자 해당 영상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일부 정보도 있지만 구체적 정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신문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는 걸 경계한다는 조종사 단체 우려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이 적지 않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요양병원 117곳의 환자 절반은 통원 치료를 하느니 입원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왜 그런 건지 보겠습니다. 우선 선택 입원군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사회적 입원이라고도 하는데 입원 치료도 가능하긴 하지만 외래 진료가 더 적합한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원이 꼭 필요하진 않아도 집에서 간병받을 상황이 안 되거나 본인이 입원을 선호하는 건데 이런 사회적 입원 환자가 전체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15.6%입니다. 특성을 따져보니까 65세 미만이 62%고요. 암 환자가 69%에 달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가 많다 보니 노년성 질환보단 암 환자의 비율이 높은 걸로 분석됩니다. 환자들이 사회적 입원을 택하는 이유로 우선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손보험이 있죠. 또 소규모 요양병원들의 환자 유치 경쟁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을 유치하고 비급여 항목 처방으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일부 병원은 진료비 페이백 서비스로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논의는 더딘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나 집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꼭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환자 수를 추계하고 무분별한 요양병원 설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서울신문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 것 중에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스타그램 이용자와 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이달 중순부터 14세에서 18세 이용자 계정에 몇 가지 기능이 제한됩니다. 10대 계정으로 등록되면 우선 계정이 비공개로 설정되고요. 자녀가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부모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팔로워가 아닌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콘텐츠를 보거나 태그할 수 없고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제한됩니다. 이용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앱을 닫으라는 알림도 표시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작동돼서 알림이 울리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정할 수는 있지만 다만 자녀의 구체적인 메시지 대화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이 10대 계정 정책을 시행하는 건 청소년들이 유해한 콘텐츠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9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게 됐습니다. 1월 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 뉴올리언스에 있는 새해맞이 명소에 트럭이 돌진을 해서 10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총격전 끝에 숨진 용의자의 트럭에서 사제 폭발물 등이 발견됐는데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새해 첫날 새벽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트럭이 신년맞이를 위해 모인 시민들을 덮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경기장에서 대학 미식축구 경기를 앞두고 있어 당시에 많은 인파가 몰린 상태였습니다. 최소 10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으며 용의자는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숨졌습니다. And it was very intentional behavior. This man was trying to run over as many people as he possibly could. 용의자인 42살 샴수드딘 자바르는 텍사스 출신 미국 시민입니다. 자바르의 트럭에선 사제 폭발물과 테러 단체로 규정된 이슬람 국가 ISIS의 깃발이 발견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자바르가 관련 조직과 연결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I've spoken to every member of the agency, from the CIA to our national security team to our FBI, NSC. Well, the action was one of anger and frustration. 트럼프 당선인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불법 이민자 문제와 연계시키며 미국 민주당과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테러리즘에 대한 경계심을 반영하듯 뉴욕 맨하탄 곳곳에는 차량 돌진을 막기 위한 이런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뉴올리언즈 차량 돌진 사건 이후 여전히 미국인들은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시리아 북부 알레포 인근 마을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나 최소 5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시리아 인권 관측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그제 저녁 텔 리파트 마을에서 차량 폭탄이 터져 어린이 1명을 포함해서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격을 벌였다고 주장한 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독일에서는 새해를 맞이해서 폭죽놀이를 하다가 크고 작은 사고로 5명이 숨졌습니다. 이틀째 폭우가 내린 영국에서는 주민들이 물난리 속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마치 폭동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독일 베를린 거리. 곳곳이 불타오르고 화염이 자욱합니다. 새해맞이 폭죽놀이를 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함부르크에서 20대 남성이 수제 폭죽을 쓰다 숨지는 등 독일 전역에서 사망한 사람만 5명입니다. 폭발력이 강해 사용이 금지된 폭죽을 쏴 주택 30여 채의 유리창이 깨지고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Wir haben an die 330 Freiheitsentziehungen, Festnahmen durchführen müssen. Es ist zu zahlreichem Beschuss gekommen, sowohl von Rettungskräften als auch von Einsatzkräften der Polizei. 물바다가 된 도시에 버려진 차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거센 비를 피하지 못해 차 안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대원들이 데리고 나옵니다. 영국 북부 맨체스터 일부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비는 평상시 한 달 강수량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곳곳에서 하천이 범람하고 집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I live near Simply Brook and that's now 2 foot higher than it normally runs.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는 40대 남성이 싸움 끝에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남성이 바에서 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총을 가져와 사람들을 해쳤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무장한 채 도망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내각이 시무식으로 새 업무를 시작합니다. 내수 경기 부진 속 환율이 치솟은 상황에서 신속한 예산 집행과 함께 조만간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힘겨운 12월을 보낸 우리 금융시장. 증시는 2,400선이 무너진 채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에서 지난해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새해 첫 거래일 어떤 흐름을 이어갈까요? 오늘 오전 10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 마감 시간은 평소와 같이 오후 3시 반입니다. 지난주까지 6주 연속 하락했던 전국의 아파트값. 수도권도 34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서울만 40주 연속 상승세를 지킨 가운데 오늘 12월 마지막 주 아파트값 동향이 발표됩니다. 전국의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당시에는 공사로 인해 가용거리가 700m 단축된 상태였습니다. 사고 여객기가 활주로에 동체 착륙한 뒤 이동한 거리도 짧아지며 최종 충격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옵니다. 로컬라이저는 2007년 개항 당시에는 콘크리트 말뚝 지지대를 흙으로 덮은 형태였지만 이후 두께 30cm짜리 콘크리트 상판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최종 관제사 허가가 있어야만 활주로에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전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에서 교신이 오고 가고 하는 상황이 있는 과정에서 최종 관제사 허가가 있다는 점을 제가 확인해 드렸고요. 최신 시사와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참사 원인을 조금 찾고 있는데 여기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거든요. 국토부도 좀 이 점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시공 방법이나 규정 위반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거죠.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 이렇게 제가 완전한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파손이 크게 났느냐, 그러니까 활주로 끝에 가서 부딪힌 것이 큰 이슈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것이 국토부에서는 처음에는 규정에 맞게 설계되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기자님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한번 보강이 되었다는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강이란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연한이 15년인가 연한이 다 되면서 이거 추가적으로 보강을 하는데 이것을 콘크리트를 한 번 더 씌우는 방식으로 보강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강도가 더 세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시설물들이 공항의 시설물들이 충격을 완충하는 형태로 결국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지 못하고 결국 충격을 더 세게 주는 형태로 구성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가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또 정밀 접근 활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활주로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런 외벽 시설을 이런 지역 안에 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규정을 다시 살펴봐야 된다. 엄밀하게 규정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많은 이런 지역들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게 규정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동체 착륙도 문제지만 동체 착륙이 쭉 가면서
이제 외벽에 부딪히면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커진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 외벽에 대해서 강화했다라는 증거들이 또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것이 강한 것 자체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또 규정 위반이 아니나 이 활주로가 짧은 활주로인데 짧은 활주로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자라면 이런 콘크리트 외벽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규정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슈를 떠나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번 사태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외벽 설치 같은 것들은 규정에 맞든 안 맞든 좀 배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활주로 길이도 좀 얘기를 하셔서요. 이게 공사 중이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평소보다 가용거리가 원래 길이보다 300m나 좀 짧았던 것으로 드러나서 또 안타까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활주로가 있고요. 그 종단 안전구역이라고 이야기해서 활주로에 그러니까 비행장에 늘 이제 안전구역을 설치해서 혹시나 모르는 비상착륙 같은 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종단 안전구역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좀 짧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활주로를 한 300m 줄이면서 종단 안전구역을 넓혀가지고 어떻게 보자라면 국제 규격에 맞는 혹은 규제에 맞는 이런 공항을 만들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짧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짧아진 어떤 활주로가 참사를 키운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뭐 또 제시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제 비상착륙을 할 때 길게 오래 안전하게 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아까 둔덕 이슈도 그렇고요. 둔덕 이슈란 것은 외부의 충격을 사실은 그 외벽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행기가 오면 다 부서져야 되는데 파손이 안 되게 콘크리트가 너무 세게 간 것이 아니냐, 그것들 그 구조가 오히려 강화된 것이 아니냐 이슈가 있고 이제 활주로 이슈 같은 것들은 이 비상착륙을 할 때 너무 짧게 구성된 것들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이 마지막 9분이라는 것 허가를 받고 나서 충돌까지 걸린 시간이 이제 9분인데 이 부분을 좀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뭐 사고 원인 밝혀줄 수 있는 이제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제 그 비행 기록 장치 FDR이라는 게 미국으로 가게 됐다고요? 뭐 일단 블랙박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블랙박스는 항공 기록 장치하고 음성 기록 장치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번에 뭐 항공 기록 장치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파손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띠 같은 것들이 파손됐다라고 이야기하다고 연결 저도 뭐 이쪽 완전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어서 그 연결 부분이 파손되면서 이 연결 부분을 혹시나 다시 붙여서 분석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분석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 붙이대 자체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생기면서 미국의 어떤 결국 제조사라든지 이런데 훨씬 엄밀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데를 가서 실제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그런 의견이 나와서 실제로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성 기록 자체는 뭐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분석을 하지만 이 항공 기록 장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분석이 어렵다.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손이 돼 있었고 아무래도 이 장치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가장 핵심 장치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기록이 파손된다라 그러면 복원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보다 정밀하게 이런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보 추출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파손된 채로 발생돼서 우리나라 기술의 문제는 아니고 파손된 채로 발생돼서 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분석을 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항공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또 불안감, 공포감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참사 이후에 제주항공 항공권 예약 취소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뭐 사실 29일, 뭐 30일 이렇게 해서 하루 사이에 한 6만 8천 건 정도 취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이것을 뭐 흔히 말하는 적자로 보고 있는 선수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2,800억 가량 되는 게 물론 이제 그 다음 날도 아마 이 취소가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영업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일반적인 영업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추산이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는 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에만 6만 8천 건 이상 어떻게 보면은 취소가 이어지면서 그 불안감이 아무리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LCC 같은 경우에는 기종이 거의 동일합니다. LCC의 효율성은 어떤 거냐면 동일한 기종을 비슷한 지역에 많이 운행을 하면서 비슷한 경로를 많이 운행하면서
정비의 효율성을 운영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통해서 가격을 싼 어떤 항공기를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우려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LCC 운영 모형을 아는 이상 이 동일 비행기 사실 이 비행기 기체 결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게 갈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소비자분들 역시 뭐 사고에 대한 그런 여파도 있지만 이 LCC 운영 자체의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취소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이제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정비 부실이 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살펴보니까 정비 인력 부족 문제가 좀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규정상으로 항공기 한 대당 이제 정비사 수가 12명이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나오는 건 작년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뭐 17명, 아시아나항공 16명, 제주항공 11명, 뭐 티웨이항공 11명, 이스타항공 11명인데 사실 한 7, 8년 기준으로 보면은 제주항공은 평균적으로는 12명을 넘어서 뭐 규정을 통과하긴 했지만 작년에 조금 인원수가 축소가 되면서 작년 재작년에서 인원수가 축소가 되면서 규정을 못 맞추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개 맞춘 항공사가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거 맞추지 못했다. 아무래도 뭐 항공기 운행수라든지 비행기 같은 건 또 빌려오거든요. 빌려 리스 계약 같은 걸 통해서 해외 들어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정비사 수보다 뭐 비행기 수가 좀 많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냐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기준이 미달하게 되면은 제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사실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1명이 기준인데, 12명이 기준인데 이렇게 11명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또 특히나 일시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 이게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 이후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제재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국토부가 비판을 받는 이런 상황들이다. 결국은 비행기 사고 같은 것들은 한번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사고로 발생하면서 지금 국민 애도 기간이 설정되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거든요. 그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정비가 필수적인데 이 정비에 대해서 좀 정부가 좀 관리를 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고 또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에 이런 참사까지 겹치다 보니까 또 우려스러움이 나오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1인 다역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경제 리더십 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과부하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도 해야 되고 국무총리의 권한대행도 해야 되는 이런 특수한 상황도 발생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또 행안부 장관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이 역할까지 일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너무 과부하 걸리는 상황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한 참사는 아니고 이제 이 비행기 사고가 나자 이제 뭐 중대본회의를 주최하러 갔다. 그러니까 원래는 F4회의에서 사실은 경제 컨트롤 타워로 역할은 우리나라 경제가 안전하다. 그리고 신용도가 괜찮다. 최근에 그런 이슈를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러 이렇게 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사실 너무 많은 일들, 그러니까 행안부의 일도 해야 되고 대통령이 뭐 헌법에 관련된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제에만 집중하고 그다음에 경제 관련해서도 특히 대외 신인도 문제라든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가 산업의 문제를 벌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 IR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또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특히 또 올해도 좀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연말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들을 보면 계속 하향하는 추세고 올해 전망치 하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회복시키고 내수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통화 정책과의 공조, 금융 시스템 안전과 연관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좀 과부하가 걸리는 것들이 아니냐. 그리고 기재 공무원들이 결국은 이런 일들이 퍼지면은 또 그 밑에 공무원분들이 또 나가셔야 되거든요. 뭐 이런 일들이 나가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다. 좀 리더십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과부하가 걸리는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한계들이 있는데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몸이 한 개라도 지금 뭐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코스피와 환율 올해는 어떨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이 마감을 할 때 2,400선 아래로 또 끝났잖아요. 그리고 환율은 뭐 1,500원을 향해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어떨까요? 올해 흐름은? 일단 코스피는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의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미국 이제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들어서지 않았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관세가 올라갈 것이라는 상황. 그리고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금리가 또 미국 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 그리고 삼성의 어떤 경쟁력,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한 20% 정도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모멘텀을 잃으면은 다른 데 투자하기가 또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연초에는 이제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투시하면 주가가 조금 오르는 양상들로 출발했는데 이제 8월 이후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빠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겹치면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올해의 관점은 결국은 해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느냐에 대한 이슈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려 그러면 이제 공매도 금지 같은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되는 이 시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올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우리나라 수익성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수익성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 수출 같은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익성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는데, 작년 좀 제도적인 환경, 공매도 같은 것들이 금지되고 미국의 불확실성도 커졌지만 우리나라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쓰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공매도 전략 같은 그런 데 좋은 전략이라고 보는데 그런 걸 쓸 수 없는 상황들이 되면서 뭐 좀 못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한 경향이 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은 사실 이게 뭐 주가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KDI라든지 결국은 한국의 경제 전문기관에 있어서도 1,500원을 열어놓은 상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1,500원 열어놓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환율이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의 문제도 있지만 환율의 시장의 우리나라의 정치적 변동성, 미국의 전체적 변동성도 있지만 펀더멘탈에 있어서 미국의 기준금리 좀 계속적으로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방향에서 봤을 때 한국의 기준금리 좀 낮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을 거고 원화에 대한 수요는 좀 낮아지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경제 성장률까지 미국이 좀 더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상단은 좀 열려 있고, 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코로나19 이전처럼 뭐 1,200원대, 1,100원대 가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고환율 상황 속에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웃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월 물가가 비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1월 물가가 비상이라는 이야기는 특히나 이제 식료품 가격에 있어서 물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사과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야기를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 뭐 식료품 가격만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한 10.3% 정도로, 그러니까 1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특히나 이제 기후 변화까지 겹치게 되면서 과일이라든지 식료품 수급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 상승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1월에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설 전에는 또 과일 수요라든지 식료품 수요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아직까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그러면 또 작년과 같은 금사과라든지 금배라든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이런 것이 뭐 물가를 견인하지 않으니까, 특히나 뭐 일반적인 물가라기보다는 이런 서민들의 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식료품 가격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은 예측하기에는 올해는 이제 물가 수준 한 2%를 달성하면서 물가 수준이 안정된 기조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식료품 가격 같은 것들, 특히나 기후 변화라는 좀 바뀔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겹치게 되면서 물가 안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 특히나 고환율까지 겹치게 되면 이런 식료품 가격이 또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두 가지 상황이 1월 달에 좋지 않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수급이라도 잘 맞아줘야 좀 이 물가가 잡힐 것 같은데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뭐 저희 아까 수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은 지금 어쨌든 악재가 있지만은 뭐 흑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올해는 좀 어떨까요? 사실 이제 작년에 수출이 6,838억 달러로,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대미 흑자,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리면서 대미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올해도 이런 흐름 자체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내놓은 정책들은 흔히 말하는 미국과 가장 친하다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라든지 멕시코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여하겠다,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들이 우리나라 우방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우방국에 대해서 얼마나 부여가 될지, 관세가 또 얼마나 높아질지에 따라서 특히나 자동차 수출 같은 것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주시를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는 워낙 AI 전환 같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특히나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은 미국의 기업, 마이크론이라든지 미국의 기업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관세가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고 또 미중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또 우리나라 불독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이런 것까지 아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장례가 처음으로 치러졌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광주광역시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67살 A씨가 발인식을 거쳐 선영에 안장됐습니다. 여행사를 하는 A씨는 고객들을 안내하기 위해 태국에 갔다가 오는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낮 1시 반에는 고향에 다녀오다가 변을 당한 40대 태국 여성의 장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정책을 놓고 트럼프 진영 내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비자 발급 확대에 찬성하는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지만 전통적 지지층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새해 축하 파티장에 들어서던 트럼프 당선인은 전문직 비자 H-1B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Why did you change your mind on H-1B visa, sir? I didn't change my mind. I've always felt we have to have the most competent people in our country. We need competent people. 전문직 비자 논란은 인도계인 스리람 크리슈난이 백악관 요직에 임명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기술직 이민자에겐 영주권 발급 상한선을 없애자고 한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전통적 지지층은 미국 우선주의에 반대하는 좌파 인사가 임명됐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측근인 스티브 배넌도 전문직 비자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사기라고 비난했습니다. The program from top to bottom is a scam and a con. There is nothing in this program that should continue to exist. Nothing. 논란이 커지자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신흥 실세인 기술업계 인사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전문직 비자 때문에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존재할 수 있었다며 반대파와 전쟁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생인 머스크는 전문직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창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은 이제 원색적인 욕설까지 동원할 정도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나서 여러 차례 머스크 쪽에 손을 들어줬지만 갈등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It's one of the first signs of disunity or disharmony in the folks who support Trump and who are going to make up his administration. 워싱턴 정가에선 전문직 비자 사태를 계기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트럼프 지지그룹 간의 권력 투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입니다. 현재 날씨 어떤가요?
네, 2025년 새해 첫 출근길입니다.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낮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떤가요?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량만 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서쪽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다소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이나 호수 인근 도로에서는 평소보다 천천히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 영하 7도, 안동 영하 6.2도, 대전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6도, 광주 9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한기가 남하하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요. 절기 소환인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은 장기간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수도권과 영남 지방도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